이번 시간에는 별의 진화와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별의 분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별은 표면 온도와 분광학적 특징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별들은 다양한 색깔을 갖습니다. 사진은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은하수의 중심이 있는 공수자리 언저리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곳은 기체와 먼지층이 적어서 수많은 별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별들은 붉은색에서부터 푸른색까지 다양한 색깔로 빛나고 있습니다. 별의 색깔이 이렇게 다양한 것은 별 표면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별은 표면 온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집니다. 쇠를 가열하면 처음에는 검붉은색을 띠다가 오렌지색을 거쳐서 노란색을 띠는데, 이것은 쇠의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쇠가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별의 색깔도 표면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붉은색, 노란색, 흰색, 파란색을 도로 달라집니다. 즉,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파란색을 띠고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일수록 붉은색을 띱니다. 따라서 별의 색깔을 관측하면 별의 표면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별빛을 분석하는 한 가지 방법은 별빛의 스펙트럼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스펙트럼이란 빛을 프리즘과 같은 분광기로 파장에 따라 분해해서 늘어놓은 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빛과 같은 백색광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파장에 따라 굴절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빛의 레이어 색깔로 나뉘어지는 분산 현상이 나타나는데, 무지개가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태양빛뿐만 아니라 모든 발광체로부터 나오는 빛을 분산시켜 스펙트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스펙트럼은 연속적인 띠로 나타나므로 연속 스펙트럼이라 부릅니다. 고온의 가스도 스펙트럼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역시 빛의 띠가 나타나는데, 이때는 이것이 연속선이 선이 아니라 선 모양의 띠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광안에서 나오는 빛을 이번에는 차가운 가스를 통과시키게 되면 이 차가운 가스가 그 자신의 파장에 해당되는 빛들을 흡수합니다. 이 차가운 가스 안에 들어있는 원소에 따라서 흡수하는 이 선들이 달라지는데, 이 스펙트럼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별을 표면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OBAFGKM이라고 하는 7개 형으로 분류하여 사용합니다. 이것을 분광형이라고 합니다. 또 각 분광형을 나타내는 알파벳 표기 뒤에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붙여 다시 10등급으로 세분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별의 표면 온도는 별빛의 스펙트럼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고온의 별은 파장이 짧은 푸른색 쪽으로 치우쳐 있고, 저온의 별은 파장이 긴 붉은색 쪽으로 치우친 스펙트럼이 얻어집니다. 이를 이용하면 별의 표면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고온의 별인 O형이나 B형 별들은 푸른색 쪽으로 치우쳐 있고, K와 M형의 별들은 붉은색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스펙트럼 속의 흡수선을 이용하면 별의 대기 속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고온의 별인 O형이나 B형 별의 스펙트럼에는 이 수소선들과 헬륨선이 주로 보입니다. 저온의 별에는 수소, 헬륨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원소들의 스펙트럼선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온의 별일수록 더 많은 원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음은 태양의 분광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는 매우 많은 흡수선들이 보이고 있는데, 태양에는 무려 70여 종의 원소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별들의 밝기와 분광형을 주사하여 도표상에 나타내보면 그림과 같은 도표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HR도라고 합니다. 수직축은 별의 밝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평축은 분광형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뜨거운 별이 이제 왼쪽 편에 있고 청색, 청백색, 황백색, 그리고 온도가 낮은 이제 적색인 별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별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은 이 대각선을 따라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들이 이제 제일 많이 분포하고 있는 건 이 대각선상에 오는데 우리가 이제 밤하늘의 별들을 조사해서 별들의 이제 HR도를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별들이 이 선상에 놓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별들은 이제 이 오른쪽 편으로 치우쳐 있는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별들은 거승이라고 부르는 별들이 되겠습니다. 이 별들은 붉은색을 띠고 이제 크기가 큰 별입니다. 밝기가 밝기 때문에 이 별들은 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밝다는 것은 별이 크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밝게 빛나는 것이죠. 이 위쪽은 이제 더 큰 별이 되겠습니다. 극대거승, 초거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 붉은 별인데 같은 붉은 별인데 밝기가 굉장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것은 별이 크기가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별은 외성, 이쪽은 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별들이 이제 놓여 있는 이 대각선상에 있는 별들은 이걸 이제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별들이 가장 안정된 상태에 있고 오랜 시간에 여기 머물기 때문에 대부분의 별들이 여기서 발견되는 이유는 이 부분이 가장 별들은 이제 어둠 속에서 태어나서 점점 밝아져서 주계열성으로 왔다가 다시 별이 이제 죽어가면 별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두워지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별이 진화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HR도는 이제 이 별들의 진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도표가 되겠습니다. 별들은 다양한 크기와 광도 그리고 표면 온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별들은 이 HR도상에 전반적으로 골고루 분포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대각선 방향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주기혈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럼 이 주기혈성에 있는 별들 중에 이제 태양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견우 그리고 이쪽에 직녀가 있고요. 시리우스도 이제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전부 주기혈성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성에 해당되는 별은 바로 이 카펠라, 겨울철에 볼 수 있는 거죠. 마차보 자리에 있는 일등성이 되겠습니다. 알데바란도 역시 겨울철에 볼 수 있는 황수 자리에 일등성이 되겠죠. 아크투스는 봄철에 볼 수 있는 목동 자리에 알파별입니다. 그리고 폴룩스는 쌍둥이 자리에 이제 베타별이죠. 이런 별들은 전부 큰 별들입니다. 그러면서 붉은색을 띠고 있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볼 수 있는 이 정갈 자리의 알파별, 이 별은 이제 굉장히 큰 별입니다. 밝기가 훨씬 이런 거성보다 훨씬 밝죠. 그러니까 더 큰 별이라는 것입니다. 초거성이죠. 그리고 겨울철에 볼 수 있는 오리온 자리의 이제 베텔기우스, 이 별들은 이제 초거성, 극대거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겔과 데네브는 이제 이쪽 왼쪽으로 왔으니까 푸른색 별들입니다. 그래서 이 데네브는 이제 그 백조 자리의 알파별이고 리겔은 오리온 자리의 베타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극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간형이 되겠는데 밝기가 이제 G형 별이죠. 약간 노란색을 띠는 별이고 이제 거성이 되겠습니다. 밝기가 밝은 별이니까 보통 태양보다 훨씬 밝은 별이죠. 북극성이. 자, 그리고 적색 외성은 이제 크기가 작은 별들입니다. 붉은색을 띠는데
밝지 않고 아주 어둡죠. 그러니까 이것은 크기가 작은 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나 또는 이제 최초로 시차를 측정한 바나드별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리우스의 이제 동반성 시리우스 B가 있죠. 이것은 백색 외성입니다. 자, 이런 것은 외성인데 이 얘기는 이제 온도가 높은 별이에요. 이 별들은 시리우스 B나 프로키온 B는 이 별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둡죠. 그것은 크기가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색 외성은 어둡지만 이제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 이것은 온도가 낮은 별이고 백색 외성은 이제 어둡지만 이제 온도는 높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어두울 뿐이죠. 자, 그리고 별이 이제 처음에 태어날 때는 밝기가 없죠. 그러다가 이제 핵융합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밝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별이 처음 태어난 별은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를 따져보면 바로 질량에 따라 다른데 이쪽 편에 이제 놓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쪽에 놓이는 별들이 이제 전부 질량에 따라 위치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 위치에 이제 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점점 핵융합이 활발해지면서 이제 밝기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선을 따라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 만들어진 별의 질량이 무엇이냐에 따라 따라가는 경로가 다를 뿐이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결국 주계열성에 도달하는데 이 기간이 이제 별에 따라 뭐 수백만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수천만 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상에 주계열상에 오게 되면 태양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100억 년을 이제 머무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별이 태어나서 주계열성으로 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HR도를 통해서 쉽게 이제 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별의 진화와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계열성 단계로 들어선 별의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중심 핵부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이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것은 그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핵융합 반응은 가벼운 원자핵을 무거운 원자핵으로 바꾸는 핵반응입니다. 핵반응이 일어나려면 온도가 수백만 도를 넘어야 하고 압력은 수천억 기압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때 반응 후의 총질량은 반응 전의 총질량보다 약간 작아지는데 이 질량 결손이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변환 공식에 따라서 에너지로 변환되어 방출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별의 진화와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원자핵들을 서로 강하게 충돌시켜야 합니다. 이들은 모두 양전원을 띠고 있어서 서로 가까이 다가가면 전자기력에 의한 강한 청력이 작용하여서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고온으로 가열하게 되면 원자핵 운동 에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청력을 이겨내서 원자핵들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까이 다가가게 하면 원자 크기로 다가가게 되면 강한 핵력이 작용해서 핵들이 서로 결합하게 됩니다. 별은 천연의 핵융합로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태양 중심의 온도는 1500만 도고 압력은 2600억 기압입니다. 이런 고온과 고압 상태이기 때문에 별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핵융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별 속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별의 중심 온도가 2000만 도 이하일 때는 양성자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수소가 연소해서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또 다른 핵융합 반응은 중심 온도가 2000만 도 이상일 때 일어나는데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1.5배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이 CNO 순환 반응도 역시
수소를 연소해서 헬륨을 만드는 핵융합 반응입니다. 별의 온도가 중심 온도가 더 높아지게 되면 헬륨의 연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3중 알파 반응을 통해서 생성됩니다. 중심 온도가 1억도 이상인 별에서 일어납니다. 양성자 연쇄 반응은 온도가 낮은 별에서 일어납니다. 중심 온도가 2000만도 이하이고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1.5배 이하인 별에서 주도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반응은 양성자가 다시 말해서 수소의 원자핵이 서로 결합해서 중수소핵을 만드는 1단계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중수소핵은 다시 양성자와 반응해서 질량수가 3인 헬륨을 만드는 반응이 2단계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질량수 3인 헬륨이 또 서로 반응을 해서 질량수 4인 헬륨이 일어나는 반응이 3단계로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단계로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반응에 있어서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1단계 반응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수소 두 개가 양성자 두 개가 중수소핵을 만드는 이 반응인데 그 시간이 10억 년이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수명이 긴 것은 바로 이 1단계 반응이 굉장히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태양이 100억 년을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1초 만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100만 년 만에 일어나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반응에 있어서 결국 이 수소 원자 4개, 원자핵 4개가 결합을 해서 헬륨을 만들고 이때 이제 총 질량을 따져보면 이 헬륨의 질량이 이제 수소 원자 4개의 질량보다 약간 작습니다. 그래서 질량 결손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E 이퀄 델타 MC 제곱에 따라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바로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는 또 다른 핵융합 반응은 시에노 순환 반응입니다. 이 시에노 순환 반응은 중심 온도가 2000만도 이상이고 질량이 태양 질량의 1.5배 이상인 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 반응은 탄소, 질소, 산소를 촉매 역할로 해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탄소가 이제 이 수소를 흡수해서 질량수가 하나 늘어난 질소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질소는 이제 양전자를 하나 방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죠. 그 질량수가 하나 줄어든 탄소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출된 전자는 그 주위에 있는 전자와 결합을 해서 쌍소멸이 일어나면서 비트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성미자도 하나 방출하게 됩니다. 중성미자는 거의 질량이 없는 그리고 전하가 없는 이제 입자이죠. 그리고 이 탄소는 다시 수소 하나를 흡수해서 질량수가 하나 늘어난 질소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질소는 다시 이제 수소 하나를 흡수해서 산소로 바뀌는데 이 반응이 약 100만 년이 걸리는 이 시에노 순환 반응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소는 다시 이제 양전자를 방출하면서 다시 질소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질소는 다시 이제 수소 원자핵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헬륨을 방출해 버려요. 그래서 헬륨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보면 탄소, 질소, 산소는 계속 이 반응을 촉매를 하고 그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에노는 촉매 역할을 하는 핵융합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 반응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데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반응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 반응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반응이 질소가 산소로 바뀌는 반응입니다. 이것이 약 100만 년이 걸리는 반응인데 이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이제 양성자 순환 반응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에노 순환 반응으로 이제 에너지를 방출하는 별은 수명이 아주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큰 별이 빨리 이제 수명이 짧은 이유가
이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 이 순환 반응이 양성자 순환 반응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수명이 짧은 것입니다. 그리고 온도에 민감하다고 했는데,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갑니다.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CNO 순환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질량이 큰 별이 일찍 죽는 것입니다. 핵융합 반응은 온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는 핵융합 반응은 양성자 연쇄 반응과 CNO 순환 반응이 있는데, 태양의 경우는 중심 온도가 1500만 도 정도니까 CNO 순환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나고 또 대부분은 양성자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도에 따른 핵융합 반응을 보면 우리 태양의 중심 온도는 1500만 도인데 바로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선을 보면 PP라고 쓴 것은 양성자 연쇄 반응입니다. 양성자 연쇄 반응은 1500만 도, 2000만 도 이하에서 주로 일어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온도에서도 양성자 연쇄 반응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CNO 순환 반응도 2000만 도 이상에서 주도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지만 사실은 태양에서도 이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태양의 경우는 이제 1500만 도, 중심온도 1500만 도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이 CNO 순환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제 반응은 핵융합 반응은 불과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8 내지 99%가 양성자 연쇄 반응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태양의 온도가 높아진다면 이제 CNO 반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태양 수명이 짧아지겠죠.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이 증가율이 온도의 17제곱이랍니다. CNO 순환 반응은. 그리고 양성자 연쇄 반응은 온도의 4제곱이래요. 그러니까 서서히 늘어나죠. 온도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T의 4제곱이 일어나는데, CNO 순환 반응은 온도의 17제곱이 일어나니까 온도가 약간만 올라가도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CNO 순환 반응 자체가 이제 짧은 데다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질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폭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작은 별은 굉장히 오래 살 수 있고, 질량이 큰 별은 수명이 아주 짧아지는 것입니다. 3중 알파 반응은 별의 중심 온도가 1억도가 넘으면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입니다. 이 반응에서는 헬륨이 연소하여 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반응은 두 개의 헬륨이 반응해서 베릴륨이 만들어지고, 이 베릴륨이 다시 헬륨과 반응을 해서 질량수 12인 탄소가 만들어지는 핵융합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 반응은 중심온도가 1억도 이상인 별 속에서 일어나고, 즉 헬륨이 풍부한 항성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고, 이 반응은 온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별의 질량이 충분히 크다면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별 내부에 무거운 원소가 쌓이게 되면 그 밀도가 높아지니까 다시 별이 중력 수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의 중심 온도가 1억도가 넘었을 때는 헬륨이 탄소나 산소를 만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중심의 밀도가 높아지면 이 별들이 이 중심이 다시 중력에 수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심 온도가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올라간 중심 온도가 6억도를 넘게 되면 탄소가 다시 산소나 네온, 마그네슘을 만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쌓인 이제 원소들이 계속 밀도가 높아지면서 25억도를 넘어가게 되면 네온이나 산소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마그네슘이나 실리콘, 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40억도를 넘게 되면 실리콘이나 황이 철이나 니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별 속에서는 계속 무거운 물질들이 중심에 쌓이게 됩니다. 1억도에서는 중심에서
맨 처음에 이제 수소가 헬륨으로 만드는 반응이 일어났고, 그리고 헬륨이 수축을 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헬륨이 탄소나 산소가 만들어지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심 온도가 더 올라가면 다시 탄소나 산소가 이제 쌓이고, 이 탄소나 산소가 다시 또 핵융합 반응을 해서 산소나 네온 마그네슘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더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이제 산소나 네온 마그네슘이 실리콘이나 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온도가 올라가서 40억도가 넘게 되면 실리콘이나 황이 이제 철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별 속에는 가장 안쪽에 철이 쌓이고 그 바깥으로 실리콘, 탄소, 산소, 탄소, 헬륨, 수소 이런 식으로 양파 껍질처럼 점점 가벼운 원소가 바깥에 이제 쌓이게 되는 것이죠. 핵융합 반응은 무한정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중심에 철이 쌓이면 별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안정적으로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철 이전의 핵 반응은 모두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었지만 철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별의 중심이 불안정해져서 별이 붕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별이 폭발하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핵융합 반응은 핵 반응은 크게 핵융합 반응과 그리고 핵분열 반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핵융합 반응이라는 것은 가벼운 원자핵이 융합해서 무거운 원자핵을 만드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핵분열 반응은 무거운 원자핵이 붕괴를 해서 가벼운 원자핵으로 나눠지는 반응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반응이 다 발열 반응인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철이라는 원소가 가장 안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원자핵이 결합을 해서 무거운 원자핵으로 바뀔 때까지 큰 에너지 차이가 있습니다. 결합 에너지 차이가 있고 이 무거운 원자핵도 결합 에너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합 에너지 차이가 이 핵 반응에 의해서 방출되는데 철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에너지를 방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별이 붕괴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별이 구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별 중심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으로 인한 열 팽창력이 작용해서 별을 크게 만들려고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별은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려고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별 내부에서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중력만 존재하기 때문에 별은 계속해서 수축하게 됩니다. 이 수축을 이제 억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핵융합에 의한 열 팽창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은 이 두 가지 힘의 평형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융합을 멈추게 되면 별은 수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중심 온도가 올라가고 중심 온도가 올라가면 더 높은 더 무거운 원자핵이 융합을 일으키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별들이 이제 주기율성의 마지막 단계에 있을 때는 중심부에는 이제 수소가 고갈되고 헬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헬륨은 수소보다 무거운 원소이기 때문에 더 수축력이 강합니다. 중력에 의한.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이 온도가 이제 1억도를 넘어가게 되면 중심에서 헬륨을 태우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으로 이제 있는 이 기체들은 더 많은 열을 받게 되니까 빠르게 이제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별의 외곽부가 팽창해서 별은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헬륨이 연소되기 시작할 때 별은 이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팽창을 하기 때문에 이제 표면 온도가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어두워지는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적색 거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심의 온도가 1억도 이상 올라가면 이 헬륨의 핵이 이제 융합을 해서 탄소를 만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지만 태양과 같은 질량이 작은 별은 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헬륨을
헬륨 핵을 만드는 데서 반응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질량이 큰 별은 헬륨이 다시 연소해서 탄소를 만들고, 질량이 매우 크다면 또 탄소가 연소해서 산소나 실리콘과 같은 무거운 원소를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별은 이제 계속 핵융합 반응을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철이 쌓이게 되면 철이 핵융합 반응을 할 때는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이 팽창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별이 이제 붕괴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때 중심에서 이 전자가 이제 원자 핵 속으로 들어가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중성자는 서로 반발하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에 의해서 결국 별이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성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별의 종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별 내부에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 별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때 별의 중심핵은 중력으로 수축하게 되고 별의 외곽부는 팽창하여 성간으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 과정은 별의 질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의 밝기와 수명, 소질량 별의 죽음, 대질량 별의 죽음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별은 밝을수록 수명이 짧은 특성이 있습니다. 별의 강도는 질량의 3.5제곱에 대략적으로 비례합니다. 따라서 별의 수명은 질량의 마이너스 2.5제곱에 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큰 주기혈성은 핵융합 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나서 내부 온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밝기가 밝아집니다. 연료가 빨리 타기 때문에 결국 수명이 짧아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량이 작은 주기혈성은 어둡지만 수명은 매우 길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프록시마 별은 태양 질량의 2분의 1 정도이지만 밝기는 11분의 1로 어둡고 수명은 10배 정도로 길어집니다. 반면에 직녀성은 태양 질량의 2.5배인데 태양 밝기의 25배이고 수명은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별의 질량과 수명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태양과 같은 질량을 갖는 별은 100억 년의 수명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태양 질량의 2배인 별은 수명이 8억 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밝기는 거의 17배 정도 밝게 되고 중심 온도는 약 2천만 도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배인 별은 광도는 500배가 되고 수명은 7,800만 년밖에 되지 않으니 거의 100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태양과 같이 가벼운 별은 핵융합의 결과로 생긴 헬륨이 중심에 쌓이면 중심의 밀도가 높아져서 중심핵은 수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핵융합의 불길은 중심핵의 외곽으로 옮겨가게 되고 별의 바깥층이 가열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별의 바깥층이 팽창하게 되고 별이 커지면서 다시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별은 붉은색을 띠게 되어 적색 거성이 됩니다. 별의 표면이 팽창함에 따라 그 반지름은 화성궤도 정도로 이제 확대되고 결국 중심에서 떨어져 나가 성간으로 확산되어 가는데 이것이 행성상 성운이 됩니다. 한편 별의 중심부에 남아있는 핵은 지구 크기 정도로 수축하여 고밀도의 온도가 높은 작은 별 백색 외성이 되어 천천히 식어가게 됩니다. 행성상 성운은 은하계 내의 가스 성운 중에서는 비교적 크기가 작은 것입니다. 작은 망원경으로 보면 원반형 또는 행성 모양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주로 원판 모양이나 가락지 모양 등 비교적 뚜렷한 모양을 가진 것이 많습니다. 이 행성상 성운의 중심에는 온도가 높은 하얀색의 별, 백색 외성이 있습니다.
이 성운의 지름은 일반적으로 1광년 정도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양이 눈 성운은 용자리 방향으로 3000광년 거리에 있는 행성상 성운입니다. 이 가스구름의 팽창은 약 1만 년 전에 시작이 되었고 팽창 속도는 초속 19km로 측정되었습니다.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이 되는 대질량의 별은 초신성 폭발로 죽음을 맞습니다. 이때 별의 밝기는 평소 밝기의 100만 배 이상으로 밝아져서 초신성이 됩니다. 별은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하나의 은하에 맞먹는 밝기로 빛나고 태양이 일생 동안 방출할 에너지를 한꺼번에 방출합니다. 초신성 폭발로 별은 구성물질의 대부분을 우주로 방출하는데 그 속도는 빛의 속도의 30분에 이를 정도로 가속이 되어서 주위 성간매질에 엄청난 충격파를 일으키고 이 충격파가 입술구 간 자리에는 팽창하는 가스와 먼지의 껍질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초신성 잔해라고 부릅니다. 이 사진은 황수 자리에 있는 개성운의 잔해입니다. 황수 자리에서 발견된 초신성 잔해인 개성운입니다. 이 성운의 중심에는 1초에 30회 자전하면서 전자기파를 쏘아대는 중성자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황수 자리에서 발견된 초신성 잔해인 개성운입니다. 이 성운의 중심에는 1초에 30회 자전하면서 전자기파를 쏘아대는 중성자별이 있습니다. 이 중성자별의 크기는 지름이 28에서 30km이고 1초에 30회를 회전하면서 전자기파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초신성 잔해는 초신성 폭발 후 그 잔해로 이루어진 가스성운입니다. 중심으로부터 바깥쪽으로 퍼지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초신성이 폭발하여 생긴 성운은 초속 1000에서 1만 km에 이르는 맹렬한 속도로 팽창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앞에서 본 황수자리 개성운인데 이 개성운은 폭발한 후 약 8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면사포 성운은 백조자리에 있는 성운으로 수만 년이 넘게 경과해서 매우 넓게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운은 그 모양에 따라 산광성운과 행성상 성운 그리고 초신성 잔해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산광성운은 성광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성운이 불규칙한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행성상 성운은 태양형 별의 외곽부가 유출되어서 만들어진 성운입니다. 팽창 속도는 초속 수십 킬로 정도입니다. 그리고 초신성 잔해는 초신성 폭풍이 폭발하여 생긴 성운으로 초속 1000에서 10,000km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별의 죽음 이후에 남는 별의 잔해는 엄청난 힘으로 압축되어 초고밀도 물질이 됩니다. 백색 외성은 태양 질량의 1.4배 이하의 질량을 갖는데 그 지름은 지구 크기로 수축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성자 별의 경우는 태양 질량의 1.5배에서 2배 정도가 되는데 그 지름이 30km로 압축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색 외성의 밀도는 보통 물질의 100만 배에 이르고 중성자별의 밀도는 백색 외성의 1000만 배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각 설탕 하나의 질량이 백색 외성에서는 1톤이 되고 중성자별에서는 1억 톤이 됩니다.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중성자별을 펄스라고 부릅니다. 별은 원래 자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의 크기가 중성자별 크기로 작아지게 되면 가군용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 별은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게 됩니다. 중성자별은 매우 강력한 자기장을 지니고 있어서 초고속으로 자전하게 되면 별의 자기극 방향으로 전파나 가시광선 X선 등의 빔을 방출하게 됩니다.
궤펄스는 궤수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펄서입니다. 지구로부터 약 6,000광년 거리에 있으며 1054년에 폭발한 초신성의 잔해입니다. 이 성운의 중심에는 1초에 30회 회전하면서 전자기파를 쏘아대는 중성자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전파와 적외선 그리고 가시광선과 자외선 X선으로 관측한 사진을 합쳐서 만든 사진입니다. 이 별의 중심에 있는 이 성운의 중심에 있는 이 중성자별은 태양 질량의 1.4배이고 반경은 약 10km입니다. 그리고 중심부의 밀도는 1에서 50억 톤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중성자별이 회전하면서 강력한 전파를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